푸틴의 어두운 악몽이 현실이 되었다. 소련을 무너뜨린 위대한 노동자의 분노가 다시 깨어났습니다. 2026년 2월 현재 러시아 철도는 사실상 붕괴되었습니다.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거대한 시스템이 사라졌습니다. 수십만 명의 분노한 노동자들이 무자비하게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보상 없이 해고를 통해 대규모 군중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광부와 철도 노동자들은 이제 굶주림과 야만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반란의 물결은 정권을 근본부터 격렬하게 흔들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의 거리는 급속히 통제불능의 혼란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선으로 가는 중요한 공급선이 이제 차단되었습니다. 2026년 2월 16일은 모스크바의 오랜 경제 회복력 신화가 심각한 타격을 입은 날로 역사에 남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철도를 구하기 위해 비상 프로토콜을 발동했습니다. 그러나 전시 경제와 우크라이나의 깊은 공격으로 인해 이는 불가능했습니다. 하조 루블의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며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순손실을 발표한 이 기관은 사실상 붕괴를 겪고 있습니다. 화차와 기관차 구매에 대한 지출이 크게 줄어들고 있으며 철도 건설 및 인프라 수리 예산은 동결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재정 파산의 첫 번째 희생자는 인적 자원이었습니다. 10월부터 회사는 경험 많은 직원을 대규모로 무급 휴가를 보내고 대규모 해고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직이 2달 동안 선불과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현장에서 출발하는 티켓을 구매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보고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비히스테리성 해고의 물결이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의 4개 회사 중 하나가 인력을 줄이고 있으며 해고는 일반적으로 법적 보상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RGD의 운영 및 재정 정체는 러시아 전역에 걸쳐 구상된 정제 및 군사 문명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기관은 단순한 화물 회사가 아닙니다. 70만 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이 조직은 국가의 사회 보장망을 대표하는 대규모 조직입니다. 해고와 무급 휴가의 시작은 수만 가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상황의 2차적인 영향은 더욱 심각한 파장을 일으킵니다.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이 수년간 국가에 충실히 봉사했지만 하룻밤 사이에 깊은 빈곤과 불확실성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자율이 급등하고 대부분의 기업이 보상 없이 노동자를 해고하는 경제 환경에서 이주하는 대중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실업의 깊은 나락뿐입니다. 국영 기업들이 공급업체에 대한 채무를 갚지 못하고 RZD의 파산, 수만 개의 기업들이 수조 루블의 손실을 보고하는 것은 이 문제가 단순한 경제 위기에서 정권에 대한 실존적 위협으로 발전했음을 보여줍니다. 전쟁의 부담을 지고 있는 수십만 명의 RZD 노동자들은 구매력이 감소하고 있으며 급여를 받지 못하고 결국 해고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광부들과 함께 새로운 시민 불복종의 불씨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철도 노동자와 광부 집단은 국가의 생산과 물류 동맥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굶주림과 불확실성에 내버려두는 것은 국가를 지탱하는 암묵적인 사회 계약을 잔인하게 찢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과 정부 간의 이 취약한 계약은 오랫동안 시민들이 정치 영역에 간섭하지 않는 대가로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는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RZD의 붕괴는 이 방정식을 무너뜨렸습니다. 파업을 결정하거나 선로를 막거나 단순히 출근을 거부하는 노동자들은 군사 분류를 방해하고 광대한 지리적 지역과 수도의 연결을 끊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항의 행동이 아니라 정권의 심장을 겨냥한 반란 위협입니다. 행정부가 이 시민 물결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는 취해진 엄청난 조치들에 숨겨져 있습니다. 유출된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파산 직전의 러시아 철도는 크렘린의 명령에 따라 3만 명 이상의 보안 요원에게 중화기를 무장시키고 있습니다. 투자 예산을 삭감하고 직원들을 무급 휴가로 보내는 회사가 수천 명을 준군사 조직으로 변모시키는 것은 외부의 적에 대한 조치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자사에 분노한 노동자들과 굶주린 대중에 대한 조치입니다. 일자리를 잃고 미래를 잃은 노동자들이 역을 점거할 것을 예상하여 이러한 무장부대는
폭력의 도구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국민을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총구로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된 정부, 전략적 상황의 깊이와 정권이 직면한 실제 위험을 이해하려면 러시아의 최근 정치사를 살펴보면 됩니다. 1980년대 후반, 거대한 소련에 흔들리지 않을 것 같던 정치 구조를 근본적으로 약화시킨 힘은 외부의 군사 쿠데타가 아니라 외부의 노동 계급의 분노였다. 도네츠크, 쿠즈바스, 보르쿠타 지역의 수십만 광업 및 중공업 노동자들이 생활 조건 악화, 임금 미지급, 식량 부족으로 파업에 들어갔을 때 국가 생산의 바퀴는 멈추었습니다. 이날까지 정권의 가장 충성스러운 지지자로 여겨졌고 천전 포스터를 장식했던 이 중하층 계급의 거리로에 쏟아져 나옴은 중앙 권위의 정당성을 파괴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입장은 단순한 경제적 요구가 아니라 체제의 파산에 대한 시민 선언이었다. 오늘날 크렘린은 이 역사적 반복을 직면하고 있으며 정치적 붕괴로 가는 되돌릴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 민간 분야의 빈곤 악화와 병행하여 지상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물류 인프라도 RZD의 붕괴로 인해 마비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사결의는 대량의 장갑차, 탱크, 탄약, 인원을 수송하기 위해 철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취약점이 발생합니다. 러시아의 광대한 철도망의 큰 부분은 디젤 엔진이 아닌 전기 기관차로 운행됩니다. 국가의 전력 전송선과 발전소에 의존하는 이 시스템은 전선 뒤의 비대칭적 갈등으로 인해 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제국의 철의 동맥이 끊어졌습니다. 오늘 시베리아의 기차는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온 탄약은 전선에 도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크렘린은 서방의 제재를 비웃었습니다. Перебытие не наших юнит, but I am drogo 오바뜨시. 그러나 세계 최대의 전쟁 기계가 서방에서 만든 단순한 10달러짜리 금속 부품에 의해 멈추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물류 종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크라이나 군대의 에너지 인프라, 열 발전소, 변전소를 목표로 한 작전 강화가 전략적 움직임으로 러시아 국경 내에서 도미노 효과를 일으켜 RZD의 운영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발전소 폭격은 민간 정착지를 어둠 속에 남겨둘 뿐만 아니라 전선으로 향하는 대형 전기 기관차의 전력도 차단하여 선로 위에 생명 없는 금속 더미로 만듭니다. 러시아는 육군보다 철도 군대에 가깝습니다. 그들의 물류 교리는 철도를 따라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탱크와 탄약을 운송하는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 교리의 심장을 꿰뚫는 기술적 단검입니다. 위기의 이름은 군사보고서와 유출된 산업문서에 매우 구체적인 용어로 나타납니다. 카세트형 테이퍼, 롤러, 베어링. 이 기술 용어는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영향은 치명적입니다. 푸틴의 자랑이자 현대화의 상징인 25톤 축하중을 가진 혁신적인 화물차는 구식 소련식 오일 베어링으로는 작동할 수 없습니다. 이 화물차들은 탱크, 중장갑차, 석탄을 운송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전체 차량의 40%를 차지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 중요한 부품의 제조업체인 스웨덴의 SKF, 미국의 팀켄, 그리고 암스테드 레일은 전쟁 직후 러시아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서방 기술이 빠져나가면서 러시아의 물류는 막혔습니다. 모스크바의 이 위기에 대한 해결책은 예상대로 동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제조업체와 국내 산업의 이 격차를 메우도록 요청받았습니다. 그러나 금속공학은 정치적 명령에 의해 굽힐 수 없습니다. 서구에서 제작된 베어링은 진공가스 제거 강철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됩니다. 이는 금속에 미세한 공기방울이 남지 않으며 강철이 엄청난 밀도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품질 기준은 중국에서 역설계된 복제품에서는 달성할 수 없었습니다. 그 절반은 공학에서 스폴링으로 알려진 재앙이었습니다. 이 저품질 베어링은 무거운 탱크를 실은 기차의 바퀴 아래에서 과도한 하중과 열로 인해 표면에서 조각이 떨어져 나가며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의 SKF 베어링은 80만 킬로미터 동안 유지보수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복제품은 8만 킬로미터에서 분해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체계적인 파괴입니다.
베어링이 과열되면 선로를 따라 있는 핫박스 감지기가 이 열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기차를 멈춥니다. 시베리아 한가운데에서 영하 30도의 온도에서 단일 기차가 멈추면 물류 체인에서 뒤에 대기 중인 50대의 기차가 멈추게 됩니다. 이것을 물류의 혈전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러시아 철도가 직면한 유일한 문제는 바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관차 엔진에 치명적인 리듬 장애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주요 화물 기관차, 특히 현대적인 2T25KM 시리즈 디젤 거인들은 중요한 부품에 대해 서방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엔진 관리 시스템과 고압 연료 분사기는 독일의 보쉬와 지멘스 기술로 구동되었습니다. 제재로 인해 원래 부품 공급이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RZD는 이 부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사상 가장 절박한 방법 중 하나인 캐니버리제이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작동 중인 양호한 객차를 해체하고 얻은 부품을 다른 객차에 설치하여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파괴의 규모는 2025년 현재 보고서에서 경고할 만한 통계로 드러납니다. 약 5만 대의 러시아의 가장 전략적인 자산인 혁신적인 차량 한 대가 전체 용량의 15%에서 20%에 해당하는 대규모 부분을 차지하며 현재 다른 차량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임시 해결책은 대규모 기술 재앙을 초래합니다. 공학 용어로 금속 피로라고 알려진 현상은 이 사이클에서 가장 치명적인 연결고리입니다. 이는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여 구조적 무결성이 손상된 베어링이나 차축 시스템을 제거하고 다른 차량에 장착하면 그 부품의 하중 용량과 내구성이 예측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오신트 데이터와 기술 분석은 이러한 재활용 부품의 사용이 탈선 및 치명적인 사고의 위험을 300% 증가시킨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상상해보세요. 시베리아의 혹한 속에서 60톤 T-90 탱크나 폭발성 탄약을 운반하는 기차의 바퀴에 작은 낡은 금속 부품이 균열이 가는 상황을. 그 순간 단순한 기차 사고가 아닙니다. 전선으로 가는 물류 라인이 몇 주 동안 중단되는 재앙으로 변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RZD의 적재 용량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유출된 러시아 철도 보고서와 산업 분석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에서 적재량 감소의 93%는 기관차 부족에 직접적으로 기인합니다. 시스템 내의 이러한 붕괴는 외부에서 신경계를 겨냥한 비대칭 공격과 함께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부와 러시아 내의 파르티잔 세포들은 대형 열차를 탈선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훨씬 저렴하고 훨씬 더 똑똑한 목표, 릴레이 캐비닛을 선택했습니다. 선로 바로 옆에 서 있는 이 회색 금속 상자들은 신호, 스위치, 교통 흐름의 전자 두뇌입니다. 한 파르티잔이 쇠지렛 대로 이 상자 중 하나를 열고 $5 상당의 휘발유로 불을 지르면 그 철도구역의 모든 신호등이 자동으로 안전 모드로 전환됩니다. AP 뉴스에 의해 검증된 데이터에 따르면 러시아 전역과 유럽 국경을 따라 145건 이상의 파괴 및 방화 행위가 발생했습니다. 이 캐비닛들이 불타면 시스템은 눈이 멀게 됩니다. 기차는 멈춰야 합니다. 통과는 수동 모드에서 무전 명령을 통해 시속 10km의 속도로만 가능합니다. 시속 80km로 흘러야 할 군사 물류가 갑자기 멈춥니다. 수백 대의 기차가 뒤에 줄을 섭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파르티잔들은 단지 라이터 하나로 러시아 군대의 보급 속도를 80%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전, 부품 부족, 고장난 기관차가 함께 발생하면 거대한 철도망은 거대한 병목 현상으로 변합니다. 세베로모이스키 터널과 선로를 따라 있는 릴레이 캐비닛 같은 중요한 지점에 대한 우크라이나 정부부의 방해 행위가 더해지면 무유 시스템은 문자 그대로 목을 조이는 고리에 갇히게 됩니다. 군사 물자는 전진할 수 없습니다. 산업 제품은 시장에 도달할 수 없고 국가 경제의 동맥이 막혀 있습니다. 철도에서의 이 거대한 경색은 민간인의 빈곤뿐만 아니라 크렘린의 가장 큰 지정학적 플랜 B도 무자비하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서 서방 시장과 완전히 단절된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동방으로의 회귀 전략에 모든 것을 걸었다. 바이카라모르 또는 BM과 시베리아 횡단 철도 노선이 중국과 아시아 시장으로 확장되어 이 새로운 경제 비전의 유일한 생명선이었습니다.
그러나 RZD의 사실상 파산과 운영 능력의 침식으로 인해 아시아로 가는 이 철의 실크로드는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가장 크고 치명적인 파도가 이곳 쿠즈바스 지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러시아 중공업과 에너지 수출의 중심지입니다. 이 거대한 광산지대는 국가의 석탄 및 금속 생산의 중심지로 아시아 항구로 검은 금을 운송하기 위해 철도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수백만 톤의 석탄이 시베리아의 얼어붙은 저장시설에 쌓이고 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의 철도가 고장난 기관차와 부서진 화차로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계획되지 않은 화물 운송 비용의 증가는 지역 광산 회사들의 이윤을 완전히 잠식했습니다. 중국 국경으로 물품을 운송하는 비용이 물품 자체의 가치를 초과할 때 시스템은 자동으로 붕괴 모드에 들어갑니다. 그들이 생산한 석탄을 운송할 수 없게 되면서 대규모 광산 운영이 하나씩 중단되고 있습니다. 바퀴가 멈추면 철도 노동자들처럼 지하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수십만 명의 광부들이 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공업의 향금 흐름이 멈추면서 공급망의 모든 지불이 중단되고 지역 경제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갑니다. 러시아를 글로벌 무역의 아시아 허브로 만들겠다는 꿈은 기능을 상실한 물류 네트워크의 무게 아래에 짓눌리고 분노한 군중은 실업과 굶주림의 위협에 직면한 채 광산 앞에 모입니다. 물류의 이러한 질식 효과는 화물뿐만 아니라 중공업 노동자들 사이에서 국가에 대한 마지막 충성심까지도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푸틴 행정부의 거대한 글로벌 전략과 전쟁 기계는 오늘날 자체 노동자들의 굶주림과 혹한 속에 얼어붙은 기관차의 침묵 앞에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4조 루블의 가치가 있는 러시아 철도는 국가 경제 붕괴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군사 물류의 황땡화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일터의 분노가 1980년대 소련을 뿌리째 흔들었던 것처럼 오늘날 다시 깨어나고 있습니다. 전선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는 동안 정권은 자국의 시민들, 광부와 철도 노동자들을 어두운 터널로 몰아넣었습니다. 무장한 회사 보안과 높아지는 경만으로는 다가오는 사회적 폭풍을 막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철방 레일이 잠기면 그 위에 세워진 제국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이제 시간은 안전이 아닌 생존을 위해 흐르고 있습니다. 크렘린의 유명한 동방 전략은 서방 제재를 피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나 이제는 자체 철도의 잔해 아래서 숨을 헐떡이고 있습니다. 푸틴의 지정학적 플랜 B는 항상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군사 경제적 지원을 운반하기 위해 바이칼 아무르 및 시베리아 횡단 철도라는 거대한 강철 동맥에 의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노선들은 현재 역사상 가장 큰 교착 상태와 병목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시베리아 중심부의 세베로무이스키 터널에서 우크라이나 정보부 SBU가 감행한 대담한 작전은 단순히 콘크리트 터널을 폭파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유일한 아시아 관문을 파괴했습니다. 전략적 체크메이트의 깊이를 이해하려면 세 가지 점을 살펴봐야 합니다. 세베르무이스키 터널은 러시아의 유일한 통과 지점입니다. 이 15km 구조물은 BM 노선의 가장 중요한 민감한 노드입니다. 이 지점을 공격함으로써 SBU는 러시아의 군수품과 연료 수송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병목 지점에 가두었습니다. 이는 러시아 군대가 전선뿐만 아니라 물류 출발점에서도 멈춰 있음을 의미합니다. 터널이 비활성화된 후 러시아가 사용하려 했던 대체 경로인 유명한 악마의 다리에서의 사보타주가 노선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이는 러시아 철도 교리의 가장 약한 고리, 즉 반일선로 비증복 구조가 붕괴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기차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그냥 쌓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북한에서 온 수백만 발의 포탄이 전선에 도달할 수 없는 주된 이유입니다. 김정은이 탄약을 공급할 수는 있지만 러시아는 더 이상 이 탄약을 9,000km 운송할 능력이 없습니다. 열차는 신호 상자 화재와 고장난 기관차로 인해 간선 철도에서 몇 주 동안 멈춰 있습니다. 물류과학에서는 이를 병목 현상이라고 하며 러시아는 이제 자신의 지리적 조건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전쟁 초기에 전략적 기표로 여겨졌던 그 광대한 거리가 이제는 물류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이 상황은 수십 년간 지속된 크렘린의 무한한 인력과 탄약 공급 교리가 붕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러시아 군사 교리는 손실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자원을 전선에 투입하여 적을 압도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을 공급하는 파이프라인이 터지면 자원의 풍부함은 무의미해집니다. 시베리아 창고에서 썩어가는 탱크나 공장에서 제조된 총알은 전선에 도달하지 않으면 전략적 가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붕괴는 러시아가 유라시아의 다리다는 주장을 끝낸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러시아를 통해 유럽으로 물품을 운송하려는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물품이 불타거나 도난당하거나 시베리아의 무기한으로 갇히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푸틴의 러시아를 세계 무역의 중심에 두려는 꿈은 불타는 중계 캐비닛의 연기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전쟁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다음 10년을 위한 경제적 자살입니다. 모스크바는 이제 신뢰할 수 없고 취약하며 기술적으로 파산한 물류 경로가 되었고, 이 경로로는 군사적 승리나 경제적 번영을 운반할 수 없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제국의 힘은 미사일의 수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미사일을 운반하는 기차의 바퀴로 측정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러시아에서는 그 바퀴가 돌지 않고 있습니다. 10달러짜리 베어링 위기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군대를 마비시켰습니다. 릴레이 캐비닛을 점화한 작은 불꽃들이 크렘린의 전략적 계획을 재로 만들었습니다. 철의 혈관이 끊어지면 몸이 아무리 커도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의 물류 중심이 흔들리고 있으며 이 부정맥은 전선에서의 절대적인 붕괴를 예고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PPR 글로벌의 최신 독점 분석을 계속 확인하려면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